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할게요. 우리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2020년 7월 30일. 하루만 더 있으면 이제 7월도 다 가네요. 7월아, 고마웠어. 완전 럭키였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우리 소중한 7월을 보내면서 참 아쉬웠던 한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고맙기도 했는데 너무 아쉬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나에게 소중한 가족, 그리고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에 한 분 한 분 더 인사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 마음 살핌, 그리고 내 마음 알아주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더 잘하면 되죠 뭐. 오늘도 우리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 통해서 제가 감사 읽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책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77조, 나의 77조 세포들이 우주의 빛과 에너지를 관통한 나라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무경계입니다. 자기 성장하는 책인데요. 켄 윌버 지음, 김철수 옮김, 무수 출판사입니다. 이 책 무경계는요, 우리 켄 윌버님께서 24살 그쯤에 The Consciousness of Spectrum, The Spectrum of Consciousness, 그 책을 24살에 냈는데, 책이 내용이 전문가들은 대단하다, 대단한 통합론이다 해서, 의식의 통합론이다 해서 놀라웠는데,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그 앞에 책을 해설하기 위해서 다시 재출간한 책입니다. 이 무경계라는 책은 우리 켄 윌버님께서 24살에 The Spectrum of Consciousness라는 책을 출판하시고 나서 이 책이 대중들에게 알려질 때 너무 어려웠다 해요. 그래서 이 무경계라는 책으로 다시 한번 해설을 하는 방법으로 이 무경계라는 책이 나왔다 해요. 그래서 의식의 단계로 페나소나, 자 수준, 전 유기체 수준, 이렇게 나중에 합일 의식까지 성스러운 우주로 각 의식 단계에서 우리가 처한 문제와 그것을 해결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혼란스럽다라고 했을 때 현재의 생각만이 있을 뿐, 혼란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고자가 계속 이어지진 않아요. 그죠? 단지 혼란스럽다 생각만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이 아니죠. 이미 지나간 거고 그때 현재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스터 레븐슨의 세도나 메서드에서도 어떤 감정을, 느낌을 허용하고 이 감정을 이제 과거의 흔적이었고 예전 현재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흔적이 남은 그 생각이라는 것, 느낌이라는 것을 흘려보냄으로써 새로운 지금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에 직면하는데요. 그 경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마치 새로운 삶인 양 받아들이지만 그건 사물, 세계 혹은 인간의 본성과 실제에는 경계가 없다 해요. 정체성을 회복해서 참나, 본성을 자각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집착을 내려놓고 행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면 할수록 실패를 더욱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삶에 단단히 매달릴수록 죽음은 더 두려운 것이 된다. 무언가의 가치를 두면 둘수록 그것의 상실이 두려워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경계의 문제이며 경계가 만들어낸 대립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인 노력은 대립 중 어느 하나를 근절시키려는 틀에 박힌 시도였다. 악을 전멸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선대 악의 문제를 다루며 죽음을 상징적 불멸성 아래 은폐시킴으로써 3대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경계를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계에 의해 만들어진 대립을 다루려고 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경계 자체의 존재를 결코 의문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립이란 영원히 격리된 화해할 수 없는 분리된 것이라고 완고하게 생각해버린다.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다. 이 둘은 결코 만나지 않으리라. 신과 악마, 삶과 죽음, 선과 악, 사랑과 증오, 자기와 타인, 이것들은 말하자면 밤과 낮만큼이나 다르다고 우리는 말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쌍의 대립에서 부정적이고 원치 않는 한쪽을 모두 근절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고 상상한다. 실제로 그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천국일 것이다. 천국은 모든 대립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한 쌍의 대립 중에 좋은 반쪽 전부를 모아놓은 곳을 의미하게 되었다. 반면 지옥은 고통, 고뇌, 불안, 질병 등 모든 부정적인 반쪽을 모아놓은 곳을 의미하게 되었다. 결국 진보란 단순히 부정적인 것에서 멀어지고 긍정적인 것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의학과 농업의 명백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세기에 걸쳐 긍정적인 것은 강조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온 결과로서 인류가 스스로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보다 평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일말의 증거도 없다. 진보와 불행은 마치 동전의 앞모습처럼 뒷모습처럼 보인다. 진보에 대한 충동 그 자체가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를 추구하면 할수록 실은 더 많은 불만을 느끼게 된다.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긍정이란 부정에 기초해서만 규정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이다. 물론 대립하는 것은 밤과 낮만큼이나 다른 것일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밤이 없이는 낮도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모든 곤경의 뿌리는 대립을 화해 불가능한 것으로 서로 철저하게 분열된 것으로 보는 우리의 경향성에 있다. 예컨대 우리는 사고 파는 것과 같은 가장 단순한 대립조차 서로 분리된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본다. 물론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는 그 어떤 점에선 다른 것이긴 하다. 하지만 그 둘은 전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전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 누군가가 무엇을 살 때는 언제나 무언가를 팔아야 한다. 즉, 사는 행위, 파는 행위는 단 한 사건의 양극, 즉 단일한 사업적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거래의 양쪽 끝이 다르긴 하지만 그 둘은 하나이자 동일한 것을 나타내주는 단일한 사건일 뿐이다. 고대 중국의 현자,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와 아니요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선과 악은 그 거리가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나도 두려워해야만 할까? 이 얼마나 허황한 일인가?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전제로 성립하며 길고 짧음은 상대를 드러내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대며 앞과 뒤는 서로를 뒤따른다. 장자는 좀 더 다듬어 이렇게 설명한다. 고로 오름의 한짝인 그름이 없는 오름을 말하거나 선정의 짝인 악정 없는 선정만을 말하는 것은 우주의 위대한 원리를 모르며 모든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마찬가지로 땅의 존재 없이 하늘의 존재를 말하거나 양 없는 음의 원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분명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말들을 되풀이한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바보이거나 무례한임에 틀림없으리라. 이와 같이 고통과 관련 짓지 않고는 결코 쾌락을 인식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주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끼더라도 불편함과 고통이라는 배경 없이는 결코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쾌락과 고통이 번갈아 교체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일은 이 때문이다. 쾌락과 고통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둘의 상호 대비와 교체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쪽을 좋아하고 다른 쪽은 몹시 싫어하더라도 이들 둘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다. 화이트헤드라면 즐거움과 고통은 각성이란 단일한 파도에 나눌 수 없는 골과 마루에 지나지 않으며 긍정적인 마루를 강조하고 부정적인 골을 제거하려는 것은 각성이란 파도 자체를 제거하려는 노력과 같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세계를 분리된 대립으로 볼 경우 삶이 왜 그토록 불만스러운 것이 되는지, 왜 진보가 성장이 아니라 암적이 되는 것인지 아마도 이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립하는 것을 분리하려고 애쓰면서 예컨대 고통 없는 쾌락, 죽음 없는 생명, 악 없는 선과 같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실제 없는 형상을 쫓는 꼴이 되고 만다. 비르겐슈타인은 우리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립되지 않는 난센스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질량과 에너지, 주체와 객체, 삶과 죽음과 같은 모든 대립은 전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들 대부분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궁극의 실제는 대립의 통일이다 라는 말, 실제로는 궁극의 실제에는 아무런 경계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어디에도 경계는 없다. 하강과 발견의 태동은 삶에 대한 불만이 의식되는 순간 시작된다. 대부분의 전문적인 의견과 반대로 삶에 대한 극심한 불만은 정신질환의 신호는 물론 잘못된 사회 적응의 지표도 인격 장애도 아니다. 왜냐하면 삶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 내부에 감춰져 있는 것은 흔히 사회적 위선이라는 엄청난 무게에 매몰되어 있는 특수한 지성, 성장하는 지성의 싹이기 때문이다. 삶의 괴로움을 막연히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동시에 보다 심층적이고 진정한 실제로 깨어나기 시작한다. 고통은 현실에 대한 소위 표준적인 자기 만족에 대한 위안을 산산조각내며 우리가 지금까지 회피해 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자신과 세계를 세심하게 보도록 깊이 느끼고 어루만지도록 힘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최초의 은총이라는 말이 전해오는데 나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특수한 의미에서 고통은 언제나 기쁨의 순간이기도 하다. 고통은 창조적인 통찰력의 탄생을 예시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어떤 사람은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듯 고통에 매달리며 감히 내려놓을 수 없는 짐처럼 짊어지고 사는 경우도 있다. 각성된 상태로 고통을 직면하는 대신 괴로움에 매달린 채 나도 모르게 순환의 경련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지만 미화하거나 집착하거나 과장해서도 안 된다. 고통의 출현은 단순히 하나의 좋은 신호이다. 따라서 고통은 거짓 경계를 알아차리는 최초의 움직임이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병들어서가 아니라 지성적 통찰이 출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의 탄생이 유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 고통을 겪고 마침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선 고통을 올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고통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엔 고통 한가운데서 꼼짝 못하게 된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주술사, 사제, 현자, 신비가,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고통을 넘어선 삶을 살기 위해 고통을 바르게 사는 최선의 길을 제시해왔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고통을 올바르게 이해할 경우에 고통을 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영혼 의사가 제시한 통찰은 언제나 같은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서로 크게 모순되는 것이었다. 고통 속에 얼어붙어 있는 채로는 실제를 꿰뚫어 볼 심층적인 통찰력은 출현하지 않으며 출현할 수도 없다. 우리는 각성된 상태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통찰을 해방시킬 수도 없게 된다.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고통이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는 한 고통의 열매를 맺기 위해 참고 견뎌낼 수도 없게 된다. 우리가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영혼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우리의 각성을 직접 초개인 의식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개인적 영혼 의사가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의사 중 어느 누구도 진정 서로의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좋을까? 누가 옳은가? 라는 일반적인 논쟁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들 모두 고집스럽게 다양한 영혼 의사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인간을 접근한다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 모두가 똑같은 의식 수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상상하기 때문이다. 일단 인간 의식의 다층적 본질을 깨닫게 되면, 즉 우리의 존재가 많은 층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실은 영혼의 다른 층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일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 즉 페르소나 속에 갇혀 있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자. 페르소나란 다소간 부정확하고 허약해진 자기장을 일컫는데, 분노, 자기 주장, 성적 충동, 환희, 적대감, 용기, 공격성, 충동, 흥미 같은 자신의 특정 경향성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에 생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을 아무리 부정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원치 않는 경향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계를 협소하게 좁힌 것이다. 이들 소외된 성향들은 그림자로서 투사돼 협소해지고 빈약하며 부정확한 자기상인 페르소나와만 동일시하게 되는데, 새로운 경계가 설정되었고 페르소나 대 그림자라는 대립의 투쟁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보자. 잭은 온통 엉망이 된 차고를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 한다. 게다가 언젠가는 차고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마침내 지금이야말로 그 일을 하는데 최적의 시간이라고 결심하고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차고와 씨름할 가벼운 열의를 갖고 곧장 향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잭은 자신의 동인과 상당 정도 접촉해 있다. 정리하는 일이 분명 자신이 하고 싶어 한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일부가 엉망이 된 차고를 치우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차고를 정리하려는 그의 욕망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욕망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잭이 차고에 들어서서 믿기지 않을 만큼 엉망인 내부를 훑어보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든 일에 대해 딴 생각을 품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잡지책을 읽기도 하고 옛날
야구 글러브를 갖고 놀기도 하면서 백일몽에 빠지고 약간 들뜬 상태로 차고 안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닌다. 이 시점에서 잭은 자신의 동인과의 접촉을 잃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중요한 점은 차고를 정리하려는 욕망이 여전히 현존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동인의 투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우리가 보았듯이 차고를 정리하려는 잭의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그 욕망은 여전히 활동적이며 예컨대 배고픔이 그 충동에 따라 뭔가 먹는 행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처럼 주의를 끌기 위해 계속 소란을 피운다. 차고를 정리하려는 충동이 여전히 현존해 있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잭은 마음 한구석에서 누군가 정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차고 안에서 여전히 어슬렁거리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잭은 누군가가 정리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바로 문제는 그 시점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잊었다는 것이다. 그가 투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즉 차고를 정리하려는 자신의 동인을 완전히 잊기 위해서는 투사된 동인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럴듯한 후보자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이 일에 아무 관련도 없는 피해자가 끼어든다. 잭의 와이프가 우연히 차고 앞을 지나다 얼굴을 들이밀고는 별 생각 없이 정리가 끝났는지 묻는다. 잭은 약간 화난 상태로 자신의 뒤를 떠민 장본인이라고 눈이 번쩍 빛난다. 이제 차고 정리를 원하는 건 그가 아니라 그의 부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잭 자신의 동인이 외부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동인을 투사했기에, 즉 담장 바깥에 놓았기에 그 동인이 밖에서 그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잭은 부인이 압력을 가한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투사 자체의 기본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하다. 자신의 내면에서 생겨난 동인, 분노, 욕구와 같은 이 충동은 당연히 환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충동이 투사될 경우 환경 속에서 발생해서 자신을 표적으로 한 충동처럼 보이게 된다. 그것은 일종의 부메랑 효과이며 자신의 에너지로 스스로에게 사정없이 고통을 주는 결과가 된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 대단히 강한 저항감을 갖고 있다. 투사한 충동과 특질이 실은 자신의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데 저항한다. 사실상 저항은 투사의 주된 원인이다. 이 수준에 있어서 치료의 첫 단계는 증상들을 받아들이고 여유를 갖는 것이며 지금까지 혐오해 왔던 증상이라는 불쾌감과 친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각성을 갖고 증상과 접촉해야 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마음을 열고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스스로 우울, 불안, 거부된, 권태로운, 상처받은 혹은 당혹스러운 감정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엔 온갖 방식으로 저항해왔던 이러한 감정들을 스스로 드러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감정을 적극적으로 고무한다. 이것이 치료의 첫 단계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거나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나 이미 경계를 만들어낸다. 실제는 무경계 각성이다 라는 말조차 여전히 경계와 무경계 사이에 구분을 만들어낸다. 이원적인 언어에 함축된 엄청난 어려움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란 무경계이다 라는 말은 충분히 진실이다. 진여의 세계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성자도 죄인도 탄생도 죽음도 없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는 어떤 경계도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주체와 객체, 자기와 비자기, 보는 자와 보여진 것 사이에 아무런 경계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분리된 자기라는 존재감을 부여하는 바로 그 경계, 우리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 강화하고 방어하면서 그 경계를 안정되고 안전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
우리가 나이 들어 기억들로 가득 채운 다음 수명을 다해 죽음이란 무로 발을 들여놓을 때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것이 이 경계이다. 이 경계야말로 우리가 만들어 세운 모든 경계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최초의 경계이다. 최초의 근원적 경계란 경험자와 경험된 세계 사이의 간격이다. 이와 같이 근원적 경계의 안쪽에는 주체, 사고, 느끼는 자, 보는 자인 나의 자기가 있고 그 반대쪽에는 외부 대상의 세계, 그 낯설고 나로부터 분리된 환경, 즉 비자기가 존재한다. 모든 경계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근원적 경계는 다만 하나의 환상일 뿐 단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될 뿐이다.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는 척하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점에서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경계를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힘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최초의 경계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최초의 근원적 경계 그 자체를 찾아내려고 시도할 것이다. 만일 그 경계가 정말로 환상이라면 흔적조차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합일 의식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그 적이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러한 통찰 자체가 희미하게나마 이미 무경계 각성의 감지이다. 어느 노 선사는 자신의 깨달음의 순간을 사원의 종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거기에는 종도 없고 나도 없었다. 단지 종소리만 있을 뿐. 관세음 보살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였다고 전해진다. 듣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듣는다고 하는 흐름 자체 이외에 된 분리된 자기가 듣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듣는 자를 들으려고 애쓰더라도 듣게 되는 것은 객관적인 소리일 뿐이다. 현자들이 자기를 파괴하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그것을 찾아보라고 권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데 그 자기를 찾으려 할 경우에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없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리된 듣는 자, 맛보는 자, 보는 자, 생각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내부에 분리되고 고립된 자기라는 핵심적 존재감이 어쩔 수 없이 있을 것이다. 저 밖의 세계와 분리된 자기가 있다는 느낌은 여전히 존재한다. 내면에 자기가 있다는 그 느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있다. 자기를 보거나 맛보거나 들을 수는 없을지라도 나는 틀림없이 나의 자기를 느낀다. 이렇게 해서 세계와 떨어져 있는 분리된 자기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분리된 경험자라고 상상해왔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찾으려는 순간 그것은 경험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이 점에 대해서 앨런 와츠는 단지 경험만이 존재한다. 경험을 경험하는 누군가란 없다. 듣기를 듣거나 보기를 보거나 냄새 맡기를 냄새 맡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느낌을 느끼거나 생각을 생각하거나 감각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기분이 좋다라는 말은 현재의 기분이 좋다는 의미고 그 말은 나라고 부르는 그 어떤 것이 있고 느낌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분리된 것이 있어서 이 둘을 하나로 모을 경우에 이 나가 좋은 기분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현재의 느낌 그 이외에 어떤 느낌도 없다. 그 당시 어떤 느낌이 현존하든 그것이 곧 나이다. 내가 천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천둥 소리이다. 이러한 사실은 느껴야만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깨닫고 있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가 곧 합일 의식이라는 의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우주이며 이미 현재 경험의 전체성이다.
분리된 자기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조차 없다. 자기를 찾더라도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진정한 실제인 합일 의식 상태에 들어선 것이다. 분리된 자기란 없다는 통찰은 모든 시대의 신비가와 현자들이 단언해 왔던 것이며 영원의 철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부분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전체로 하강하게 된다. 자기 없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언제나 지고의 정체성임을 알게 된다. 어떤 선사가 처음 무경계를 깨달았을 때의 일을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 내가 법당에 돌아와 막 자리에 앉으려 할 때 모든 전망이 변했다. 주변을 둘러보고 위아래를 보자 삼라만상의 전 우주가 아주 다르게 보였다. 무지와 열정을 갖고 전에는 역겹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나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본성 그 자체는 밝고 진실하고 투명한 것으로 남아있었다. 힌두교에선 타트밤 아시, 즉 그대가 그것이다. 그대의 진정한 자기는 궁극의 에너지와 동일한 것이다. 자, 우리 우주님들, 우리 무경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현존 지금 자체, 경계의 모든 것에 저항하지 말고 나를 허용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미 다 이룬 이것이라면 왜 수행을 해야 하나요? 여쭤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써야죠.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표현하고 드러낼 수 없다면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네, 우리는 실제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 우주님들과 또다시 만날 그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